반갑습니다. 오늘 5월 25일 11주차 소비자 행동과 심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끝나면 소비자 의사결정이 다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긴 여정을 간단히 타이틀만 한번 보면, 우리가 맨 먼저 소비자 행동의 개관에 대해서, 소비자는 누구이고 소비자 행동과 심리는 무언가 하는 데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부 큰 틀에서 이제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3부에 가서 이제 이런 학습과 태도와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지각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다 내적 영향 요인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부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동기였다. 그 다음에 관여도다. 문제 인식할 때 뭔가 흥분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동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1 해서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단계는 우리가 맨 먼저 문제 인식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인식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내가 얻은 내적 영향과 외부 경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인지적 작용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이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우리가 10주차에서 소비자 의사결정 그 1을 했고, 오늘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2를 합니다. 그럼 2에서는 뭐냐면 대안 평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해야 되죠? 구매를 해야죠. 구매. 그럼 구매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매를 하는데 어떤 영향 요인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행동이 참 중요하죠. 구매 후 평가. 그래서 오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1, 2가 다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3부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9주차, 10주차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주차 소비자 의사결정의 구매와 구매 후 평가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4부는 이제 한 3번 남았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인데 거기는 이제 소비자 행동의 외적 영향 요인입니다. 근데 외적 영향 요인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는 사안입니다. 거기는 뭐 이론도 필요 없는 거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거의 이제 오늘 교육을 마치게 되면 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각 파트별로의 핵심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또 작성한 과제물도 보면 기본적인 개념 이해는 다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행동과 심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는 매우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양념이 되리라고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이제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는 그 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도 되시고 4학년도 되시고 이제 직장을 갖거나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사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보면은 글 쓰고 싶은 생각이 많으시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이 말로써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써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글이 중요합니다. 다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나 이런 거 증거 채증한 걸 보면은 몇 미터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다 글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도 말로 하는 게 있고 글로 하는 게 있는데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일반 거래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말로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들이 정리가 된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콤마 하나가 금액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 남기는 그 자료는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업무상의 글쓰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글로 써보고 싶다 하는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재반 시험을 본다든가 뭐 자격심 이런 거 볼 때 다 대부분 논술형이 많이 있으면 논술형.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체 취업하는 데에도 논술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면접은 미리 써오는 걸 가지고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모아놓고 한 해 특정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하시오. 시간은 30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써 넣어야 되는가? 뭐 뉴스에서 나온 것만 써 넣으면 되겠어요? 그건 간단한 개요로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제 그걸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있으면 경영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겠고 또 소비자 행동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고 또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창의적인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직장에서는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다 모방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즉석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거나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서 페이퍼 한 3장 정도 정리 딱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나오고 그러니까 육하원칙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에 있어서의 명확한 내 자신의 입장이 들어가는 그런 글을 원하고 또 그런 발표를 높은 점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출신 지역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건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대학생들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인서울 하다고 해서 특출한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제. 왜? 이제 모든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공개된 마당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느냐의 문제지 내가 어디 학교 나왔냐 그런 게 이제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여러 대학 서로 갔을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보세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다 모른다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 이거죠. 다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얼마나 깊게 아느냐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글쓰기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대학 생활 하면서 글쓰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직장 다닐 때 모든 회사의 공식 뭐 신년사건 뭐 이런 모든 걸 다 제가 썼어요. 네, 제가 썼어요. 근데 제가 쓸 때마다 위에 임원들이 보고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사회는 제가 다 독점했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것, 회사 공식으로 나가는 그런 글 쓰는 것은 제가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그 제가 글을 잘 써서 태어날 때부터 잘 썼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은 제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크게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머리맡에 옛날 그 뭐죠? 그 문종이 같은 그 책 그 있죠? 그 뒤에 묶어 가지고 돼 있는 책. 그것도 이제 한글 책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술 드시고 오시면은 그걸 아주 크게 읽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저더러도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크게 읽었어요. 크게 읽다 보니까 이 말에 절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실습하면, 아주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가능한 큰 목소리로 각 그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문단. 그 문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피치 하나의 폼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두려움 없이 면담도 할 수 있고, 면접도 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피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면 되는 사안이고, 글쓰기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전 대학교 때 글쓰기에 대해서 눈을 좀 떴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설 있죠, 사설. 그 당시에 뭐 동아일보니 아주 좀 많은 신문사들 그 사설집을, 논설 있지 않아요? 논설 사설집이 한 7, 800페이지 되는 게 있어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 개 다 같이. 예. 그러면 그것을 중고 서점에서 청계천 중고 서점에서 그걸 사가지고 논문을 처음에 아주 유심히 읽었어요. 근데 논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 독자층이 굉장히 어려운 독자층을 대상으로 많이 해요. 물론 일반 시사적인 것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죠, 사실. 근데 우리 독자분들이 뭐 논설 많이 읽습니까? 사설 많이 안 읽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만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정제된 글이고 거기에는 내용이 아주 분명한 이유와 논거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설이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함축된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그래서 제가 직접 썼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논설을 한번 딱 사설을 읽고 내용을 확인해서 이 사설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구나. 그 지필진이 쓰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구나 하는 걸 파악한 다음에 똑같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글이 모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꼭 그 사설집을 갖다가 쓰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 그 책을 샀으면 그 책을 보면서 계속 써보는 거죠. 무슨 평론집이 있거나 그럴 때 한번 써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글 쓰는 실력이 엄청 늘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곧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그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쓰는 데 대해서 그 조정래 선생 아시죠? 조정래 선생님이 그 태백산맥하고 뭐 아리랑, 뭐 한강 이 대작들 대하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일제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100년의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를 그 소설로 다 녹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 황홀한 글 감옥,
한번 필요하면 적어보세요. 황홀한 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을 냈어요. 이분은 수필집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 아주 굉장히 아주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황홀한 글 감옥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나 제가 뭐 말씀 경험했던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세 가지를 글을 잘 쓰려면 하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글 잘 쓴 사람이 정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천재죠. 이분은 글을 쓸 때 줄거리니 뭐 그다음에 등장인물 이런 것을 별도 일반 작가들은 사전식으로 다 준비해서 그 글을 쓰거든요. 이분은 다 머릿속에 정리해요. 한 1000명 되는 250명 되는 이 등장인물도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글을 잘 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독을 하라는 겁니다. 첫째. 남이 써놓은 것을 많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글을 써서 뭐 합니까? 내 서재에 그냥 처박아 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쓴 글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라. 그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 내지는 글 쓰는 요령 내지는 어떻게 쓰니까 독자들한테 잘 어필되다 하는 게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화를 이룬 상태에서 다 노출되더라는 겁니다. 노출되더라는 겁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논문도 패턴이 있거든요. 많이 써보면 그 패턴대로 하면 훨씬 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름길이라고 보면 지름길. 일반인에게 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꾸불꾸불 돌았다가 또 좌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다가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항상 그 지름길로 가가지고 핵심 내용만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상량이라고 그래요.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이 꽃 하나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저게 꽃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미소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또 수줍은 그 새색시의 어떤 그 바램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거나 거기에서 이파리 하나 오른 데에서 뭔가 감흥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많이 생각하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게 이제 다작이란 많이 써봐라. 요즘은 일기는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일정 들어가 있고 다 그거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기를 써가지고 뭐 글 쓰는 것을 늘린다는 것은 초등학생들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기록의 의미로서의 일기가 필요한 거고, 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일기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이미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책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필사를 하는 거, 필사. 내가 글 쓰기 이전에 그런 걸 필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은 자동적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다독, 다상량, 그 다음에 다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글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그 문학의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돌이 4개 주어진 것은 문학을 가기 위한 그 여정에 있어서 나는 그 밑에 물에 빠지지 않고 계속 가려면 돌 2개가 필요하다. 2개밖에 없다 나한테는. 모든 사람은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돌을 들어서 내가 앞에 갖다 놓고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하는 고독한 여정이 바로 문학이다.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는 요행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내가 돌을 들어서 뒤에 있는 돌을 앞에 놓고 또 건너고 또 뒤에 돌이 생긴 걸 다시 앞에 놓고 하면서 내가 꾸준한 인내를 갖고 접근할 때 어느 순간
나의 글쓰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도 부끄럽지 않게 되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글을 썼구나.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태백산맥을 안 읽고 아리랑을 안 읽고 한강을 안 읽고 그 중에 하나는 꼭 읽고 중년 시대를 넘기는 거. 그 글 속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아주 이분의 글쓰기에 대한 수필집을 아주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필사하는데, 이분도 이제 필사를 굉장히, 그래서 뭐 며느리나 아들이나 다 필사해가지고 저 전라남도 벌교에 가면은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필사본이 아주 그냥 가득 있어요. 그다음 독자들도 그걸 써가지고 한자 한 획도 틀림이 없이 써가지고 200자 원고지에 그래가지고 한 3, 4m 되는 게 다 전시돼 있어요. 그만큼 그 내용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선택을 잘 해라. 뭐 책은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좋아하는 책, 감동 깊을 책, 꼭 필요한 책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책을 한번 읽어라. 예. 그래서 전체의 구성이나 흐름을 파악을 하라.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고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걸 다 봐라. 그 다음에는 뭐냐? 직접 펜을 들어서 필사를 하라. 필사. 아마 저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만은 아주 부족합니다. 근데 또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증보판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도 있고 직접 경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책으로 한번 내려고 그래요. 내려고 하는데 이분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글을 쓴다는 건요. 인생에 자기의 족적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억만금을 자녀들한테 남겨놓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실제 살아온 본 모습을 가감없이 정리해서 남겨주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다 책을 쓰라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가게 되면 그런 면접이라는 데 이럴 때 글 쓰는 경우가 여러분이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입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도 글을 잘 쓰면 레포트라죠. 기업에서 레포트를 잘 쓰면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좀 갖추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요 명심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예. 오늘 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우리가 들어가는데 리뷰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욕구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구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동기가 없다면 우리 삶 자체는 진보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진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동기. 이걸 느끼는 소년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화석처럼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천재들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것을 동기부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우주에 인류가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이 뭘까?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마디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동기가 현실과 이상의 차이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다. 여기에서 그것을 인식을 할 때 바로 이제 동기가 불현듯 솟아난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학습과 인지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거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고 나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릴렉스 되는 거죠. 릴렉스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축적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바로 정보 탐색을 통한 경험 내지는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마케터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동기를 강하게 불러넣어 주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가 2주차에 배웠던 자극에서부터 모든 이런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 법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동기가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기에는 본원적 욕구, 선천적 욕구와 후천적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욕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이 뭐냐? 원한다 이거죠. 그 이제 구체적 욕구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동기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 과정 모델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기본 핵심은 알 수가 있어요. 맨 먼저 미충족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거예요. 긴장.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인, 드라이브, 뭔가 이 동기를 이제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학습과 인지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취합한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겨서 목표를 달성하고 니즈를 충족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 지향적 행동이고 이게 이제 개인이 보면 목표 지향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달성이 될 때 긴장이 감소되고 해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형성되는 거죠. 또 다른 미충족 욕구를 위해서 반복.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은 계속 이런 미충족 욕구에 대한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로 테이크오프하고 어느 단계로 성취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 개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기에서 중요한 거 이제 동기 갈등이 있다고 했죠. 레빈의 동기 갈등.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없으면 동기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안들이 복수일 경우에 바로 동기가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대 접근 갈등. 두 가지가 다 좋은데 돈은 한정돼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짬짜면이 있다. 그 다음에 접근과 회피 갈등. 아, 이거 마시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몸이 불어나서 또 건강에 안 좋다는데 어떨까? 무알콜, 저칼로리 맥주 그거죠. 그 다음 이제 회피 갈등은 뭐냐면 두 개 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긍정적 편익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이 중요하죠. 동기 이론은 다른 말로 욕구 이론이라고 했죠. 욕구 이론. 그게 욕구 이론은 이제 매슬로의 이제 하이라키 오브 니즈, 욕구 계층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인간 심리의 기저를 잘 정리해 놓은 이론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뭐 인간 욕구 계층 이론이 아주 중요하죠. 기반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생한 소존자. 그 중국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생한 소존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 뭐 사회적 욕구, 소속감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생한 소존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욕구 계층 이론에 덧붙여 가지고 또 확장된 게 뭐냐면 이제 욕구 성취 이론, 맥클랜드의 욕구 성취 이론이죠. 이것도 사실은 생한 소존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끼워넣으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권력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교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있죠. 그럼 이런 욕구를 왜 우리가 공부해요? 아, 사람 속에는 이런 동기 욕구가 있구나, 욕구 계층이 있구나. 거기에 맞게 포지셔닝을 해서 내 제품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서비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배우는 거다. 그게 목적이 그거죠. 그 다음에 동기 유발과 관련한 이론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동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장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동인 이론은 뭐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상태를 이제 동인 이론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동인 이론은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단순하다기보다도 어떤 너무 심플한 메커니즘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먹고 싶다. 동인 이론인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린 건 기대 이론이라고 그랬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근데 배고픔에도 참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픔에도 참으면서 내가 또 다른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잠 오면 자는 거죠. 동인. 근데 잠 오는데도 바늘로 내 허벅지를 찧어가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건 뭐냐? 나의 미래 성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보여야 내가 이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내가 저 황금빛 저 목표의 월계수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부단하게 연습해서 노력하겠다. 그러지 이제 잠오면 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미래의 결과를 예상해 가지고 내가 잠자는 걸 참는다. 그게 기도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장이론은 똑같아요. 동인과 기대가 다 맞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와 무관하게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도 동기가 부여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인지 과정뿐만이 아니고 이 머레이라는 사람은 인지 과정뿐만이 아니고 환경과의 사회적 환경과에도 함수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동이론, 기대이론, 장이론 세 가지 뭐 요즘 우리가 뭐 한 2개에서 7개까지는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까? 3개 정도는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조사 방법이 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죠? 투영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층 면접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어 연상법. 이것은 이제 다 정성적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면접자의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투영법은 투사법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법에 우리가 가장 흔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FGI. FGI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잉. 그래서 집단, 표적, 검사법. 아니면 표적, 집단, 면접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함께 모아놓고 진행자는 가이드만 해주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상대방이 각 개인들의 어떤 동기 내지는 의도 내지는 목표 내지는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다. 표적, 집단, 면접법 중요한 거죠. 단어 연상법은 문장 완성법하고 스토리 완성법이 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가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발전의 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춧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여도. 관여도도 사실 내가 관여하는 거죠. 내가. 이 관여도라는 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이겁니다.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자원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게 소비자 행동 아닙니까? 그게 이제 관여도죠, 관여도. involvement. 그래서 깊게 거기에 관여한다 그러면
구매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또 있죠. 근데 깊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광고 하나 보고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관여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관여도가 깊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타겟 설정 및 포지셔닝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관여도입니다. 관여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관여도의 특징이 있고, 뭐 관여도의 대상, 그러니까 관여도의 측정은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뭐 그 다음에 높은 수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의 대상은 이제 전체 상품이 있죠, 상품. 그 다음에 뭐 상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동이나 이벤트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런 관여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나 메시지와 관련한 또 관여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 지정에 있는 어떤 조절 초점에 따라서 관여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상 초점, 프로모션 포커스, 향상 초점을 지닌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과 관련한 메시지의 관여도가 높을 것이고, 또 예방 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제 사용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점과 관련한 메시지의 관여도가 높겠죠. 다시 말씀드려 관여도는 다양한 속성에 따라서 다 관여도가 생길 수가 있죠. 어느 한 특정한 대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관여도의 이제 구성 모델은 이제 첫째 소비자의 특성이 중요하겠죠. 소비자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 어떤 신념 이런 게 다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특성.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맥락. 이 세 가지가 여하이 조율돼 가지고 관여도가 높다, 낮다. 그러니까 낮다, 보통이다, 높다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에는 이런 관여도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여도, 동기와 관여도가 크는. 그래서 상품의 특성, 뭐 간단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상품의 특성은 이제 어떤 지각된 위험에 대한 적에 있을 수 있죠. 첫째 재무적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 위험, 뭐 효과 있을까, 부작용이 있을까. 그 다음에 기능적 위험. 내가 로봇을 샀는데 이게 잘 기능을 할까. 사회적 위험. 그 눈치라고 하죠, 눈치. 이걸 입고 가면 어떻게 볼까, 상대방이. 심리적 위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초콜릿이 먹고 싶다,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황적 맥락. 처한 상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 그런 처한 상태에 따라서 상품의 특성에 대한 지각 위험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관여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기와 관여도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이행시킬 수 있도록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소비자 의사 결정이죠. 이게 소비자 의사 결정. 네. 소비자 의사 결정에 요즘 의사 결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한두 가지 가지고 했지만 요즘은 소비자 의사 결정이 너무 복잡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홉슨스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많다. 그럼 이제 소비자 과잉 선택, 하이퍼 초이스. 근데 지금의 추세는 하이퍼 초이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소비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의 구매 행동의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가 뭐다? 여러분 이제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하면은요, 2부에 우리가 내적 요인, 그렇게 쭉 맥락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구매 행동에 있어서 어떤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정보 탐색, 그 다음에 대안 평가,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 5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론이 없어요. 전혀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요인이 외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외적 요인을 파고들려고 한 게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활동. 근데 마케팅 활동은 직접 그걸 보는 사람이 의해서 내가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만 그걸 본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도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문화, 중거 집단, 사회계층도 다 외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우리가 공부한 지각, 학습, 동기, 개성,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학습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5단계를 보면 이제 첫째 문제인식. 중요하죠, 문제인식. 여러분도 문제인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문제인식을 갖고, 이 세상은 문제덩어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만 알고 해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 끝날 때 뭐예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이제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동기부여하고 문제인식하고는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문제인식을 크게 하면 할수록 동기부여가 커지는 거고요. 그 맥락상 동일하다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문제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문제없다. 그러니까 현실적 상태하고 이상적 상태가, 그러니까 실제적 상태하고 이상적 상태가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기회인식. 실제적 인식인데 이상적 상태에 있어서 이상이 너무 크다. 폭이 크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기회인식을 이제 우리가 이상이 컸을 때. 그 다음에 실제하고 이상에서 실제가 너무 초라하다. 이상이 적하다. 그럴 때 뭐 필요인식. 이건 필요하다. 필요인식. 그래서 문제인식에는 문제가 없음하고 기회인식하고 그 다음에 필요인식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제인식의 유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문제는 긴급성, 시간의 압박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 문제, 그 다음에 긴급적 문제, 그 다음에 점진적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게. 그래서 일상적 문제는 이제 식료품과 편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적 문제는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긴급적 문제는 갑자기 뭐 비가 왔는데 우산이 필요한 경우. 점진적 문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최신 뭐 기기들이 막 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당장 아니고 내가 유지 기간 뭐라 그러지 그것보다 산 데 있어서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또 이게 공부해서 해보니까 이게 이거 끌리네? 그럼 이제 충동 구매가 또 점진적 문제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이 왜 발생할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상황이 변했다. 상황 변경 원칙 민법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황이 바뀌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갔다. 그럼 이제 집을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 뭐 가정용품을 구입할 건 뭐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고갈, 뭐 식료품이나 약품과 떨어졌으면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도 문제인식이 유발되죠. 뭐 철진한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옛날은 좋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불만족이 생긴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은 이제 마케터들은 꾸준히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각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탐색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학습이고 공부입니다. 이게 정보 탐색. 그래서 내적 탐색이 있고 외적 탐색이 있다고 그랬죠. 내적 탐색은 이제 브랜드 속성 평가 경험 화상 제인 이런 것 해서 회상 죄송합니다. 회상 제인 그러니까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다음 외적 탐색은 그것도 부족했을 때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기상품군이 되고 고려상표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적 탐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는 어떤 경험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흡수한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적 탐색은 저장된 정보의 양이 중요합니다.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많으면 외적 탐색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그 정보가 정확한가, 적합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갈등 수준이 매우 갈등 수준이 어떤 깊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내적 탐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적 탐색은 또 별로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 탐색의 형태는 이제 브랜드하고 여기 이제 소비자 행동과 심리니까요. 브랜드하고 이제 속성, 그 다음에 평가, 경험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브랜드가 사실은 브랜드 속성 평가 브랜드가 가장 중요해요. 브랜드가. 우리는 머릿속에 연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스키마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드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노드를 통해서 여러 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링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기상표군하고 이 환기상표군을 회상상표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환기상표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인상표군이라고 했죠. 제인도 했죠. 제인은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이제 너 안 봤어 아냐? 그럴 때 나 알아. 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근데 환기상표군은 음료수 중에 넌 뭘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한 5가지 내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환기상표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브랜드하고 환기상표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케터는 이런 환기상표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성은 정보를 요약하죠. 단순하죠.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핵심되는 정보하고 속성만을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평가나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은 두말하면 뭐 그거죠. 경험이 우리의 내적 탐색의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탐색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제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무인지, 모르는 거. 이제 완전히 무지 상태죠. 그 다음에 브랜드 제인, 회상 상태는 아닌데 브랜드 제인은 너 안 봤어 알아?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알아. 그럼 이제 보조 회상. 그로 인해서 내가 브랜드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회상은 뭐냐면 음료수의 대표적인 건 뭐 있지? 했을 때 이제 뭐 쭉쭉쭉 코카콜라부터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브랜드 회상. 적어도 우리가 마케터들은 브랜드 회상까지 내 브랜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뭐죠? 최초 상기. 그 중에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게 top of mind recall 해서 최초 상기.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무인지에서 브랜드 제인, 브랜드 제인에서 브랜드 회상, 브랜드의 최초 상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케터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적 탐색에 있어서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기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적 탐색 있죠. 외적 탐색은 이제 구매 전 탐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 탐색이 있죠. 외적 탐색. 2가지입니다. 구매 전. 그러니까 구매 전. 이건 뭐냐면, 구매 전 탐색은 이제 문제 인식 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나서 구매까지 가기 한 과정 속에서 탐색이죠, 이게. 그러면 구매 관여도가 높죠. 그 다음에 더 나은 구매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결과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구매 전 탐색이 외적 탐색이 있는 거. 그다음 지속적 탐색은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는 문제의식 전 단계를 말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품 관여도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용을 위한 정보 구축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알므로 인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충동 구매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외적 탐색은 문제인식 후 단계인 구매 전 탐색하고 구매 전 탐색하고 문제인식 전 단계인 지속적 탐색으로 나누어 있다. 그 다음에 탐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비용과 편익이 아주 중요하다. 비용, 편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유형. 그래서 이건 이제
선매품이냐, 편의품이냐, 전문품이냐 하는 걸로서 이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매품 같은 편의품 같은 경우는 뭐 정보 탐색을 거의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선매품은 이것도 이제 자기 어떤 뭐 미장원을 간다든가 치과병원을 간다든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보 탐색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구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어느 변호사를 쓸까? 어느 회계사를 쓸까? 어느 전문가하고 상의할까? 이런 게 다 이제 전문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여 및 지각된 위험에 대해서 관여라는 게 지속적 탐색을 이제 관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된 위험은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무적 위험, 물리적 위험, 뭐 그 다음에 기능적 위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도 있겠고 심적 위험도 있겠죠. 그다음 경험과 지식의 정도 이것도 중요한 외적 탐색의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 정보 탐색에 그다음 신념과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에 노출되면 우리가 범주와 연상화하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가져된 신념과 태도하고 이제 불일치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 탐색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그런 신념과 태도가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외부 정보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외적 탐색의 원천은 사람 관계냐,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아닌 거냐,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이냐, 비상업적 원천이냐, 네 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정보 원천의 유형은 상업적인 경우에는 인적인 경우에는 판매원 되겠죠. 그러니까 비인적인 광고라든가 뭐 온라인 검색, 사이버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업적에 있어서 인적은 가족, 뭐 중거 집단, 사회적 영향자. 그다음에 이제 비인적은 이제 뭐 중립 정보라든가 개인 SNS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터에게 중요한 게 뭐다? 환기 상표군하고 고려 상표군이다. 첫째 환기가 돼야죠. 일단은 회상이 돼야죠. 그게 환기 상표군. 그 다음에 환기 상표군 중에서 선택받는 게 뭐다? 고려 상표군이다. 전국에는 내 제품이 고려 상표군이 되기 위해서 마케터들은 기업은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 8-6인가요? 환기 상표군 고려 상표군에 대해서 하이라키 형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있었죠. 전체 상표군이 있는데 인지 상표군이 있고 또 비인지 상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기 상표군이 있고 비상기 상표군이 있겠죠. 환기 상표군 중에서 충분히 고려할 상품이 있다 그러면 고려 상표군이 있겠죠. 근데 만약 환기 상표군 중에 고려 상표군이 없다 그럴 때는 다시 외적 탐색을 강화해 가지고 고려 상표군을 찾는 거죠. 이런 과정이 브랜드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정보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케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기 상표군, 고려 상표군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촉진 활동을 사용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 탐색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안 평가가 있다. 죠 대안 평가. 네. 의사결정에는 문제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평가. 대안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는 이제 결정 규칙, 보상적 절차와 비보상적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상적 결정 규칙이란 건 뭐냐면 강점이 약점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가산, 가중 가산 형태를 취해서 한다. 그래서 대안 선택에 뭔가 좀 내 제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다음 보상적 결정 규칙은 이제 보상적 결정 규칙과 반대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사전 편집식이 있고, 그다음 순차적 제거식, 컷오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결합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다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데 뭐 수많은 결정을 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휴리스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적 용어이기도 해요. 휴리스틱 평가.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휴리스틱이란 게 이제 찾아내다, 발견하다는 그리스 어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주먹구구 셈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좀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짐작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리스틱 판단이 보편적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량이 이미 그걸 컴퓨터로 막 움직여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학습의 결과에 의해서 휴리스틱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 원산지만 보자. 원산지. 중국 제품은 안 좋다 하는 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미리 인지되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아무거나 주먹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친숙성.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는 제품이 좋을 거라는 걸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가격. 그 뭐냐면 이제 높은 가격은 품질도 좋을 거다. 그래서 가격, 품질, 연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주차까지 소비자 의사결정의 1단계인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정보탐색, 그 다음에 대안평가 다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한 이유는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린 겁니다.